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발달장애 26살 먹은 올해로 김진우 아빠이고요. 저는 충남 서천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한 10여 년 발달장애인들하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또한 중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한 30년 가까이 재직을 했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가면서 다양한 교육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규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센터는 1974년에 설립되어서 160명 가까이 장애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예술단체이고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또는 디자인 작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센터를 대표해서 톰 디 마리아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톰 디 마리아 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톰 디 마리아이고 센터의 디렉터로 1999년부터 2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살펴볼 이미지는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인 주디스 스콧의 사진입니다. 주디스 스콧은 1940년대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에는 장애인이 한평생 병원에서 살거나 숨어서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스콧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 장애에 대한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그는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 와서 물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섬유로 감싸는 방식으로 조형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태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했던 주디스는 저희 센터에서 20년간 이런 조형 작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사실상 그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여기는 뉴욕의 브루클린 뮤지엄이고 주디스의 회고전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그의 작품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도쿄 긴자에 위치한 시세이도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입니다. 아주 현대적인 전시였죠.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인 윌리엄 스콧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런던에서 열린 전시입니다. 역시 굉장히 현대적인 세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동시대 예술가로 여겨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런던 전시의 일환으로 선보인 윌리엄 스콧의 빌보드 작품입니다. 주최 측에서 그에게 이 도시에 맞는 커뮤니티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결과물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댄 밀러인데요.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파리에서 온 2명의 갤러리스트와 대형 드로잉 작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의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을 고르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현대적인 갤러리에서 댄 밀러라는 이름을 걸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파리에서 전시를 할 법한 여느 예술가들처럼 말이죠.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예술가 수전 제노우의 작품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이고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여름에 영상 작품을 이렇게 공개 상영했습니다. 영어에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작업을 부르는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음으로 예술가로 여겨지기 시작한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생각은 한스 프린츠호른이라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정신과 병원에서 1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여러 환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작업들을 갤러리나 다른 예술가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자기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예술 작품이라고 말했죠. 그가 병원 바깥으로 끌어낸 환자들의 작업은 당시 공동체와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930년대 독일이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했죠. 히틀러는 장애인과 예술가 모두를 탄압했고 그 결과 이런 종류의 작업은 더는 환영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작품이 파괴되었고 많은 장애인과 예술가가 홀로코스트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기에 사람들은 예술가들과 장애인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술가 장 뒤비페는 1940년대 말 1950년대에 이 고민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입니다. 그 자신 역시 잘 알려진 현대 예술가였죠. 그는 예술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들을 프랑스어로 아르브리라고 불렀습니다. 브리는 프랑스어로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몸이나 영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을 찾았습니다. 예술학교 출신 대신 말이죠. 그는 이런 작업을 하는 온갖 예술가들을 찾아다녔고 여기에는 장애 예술가도 포함되었습니다. 장 뒤비페는 엄청난 양의 작품을 수집합니다. 자신이 수집한 수많은 회화와 조각 작품을 그것을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에 남기려고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가 모은 아르브리 작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소양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스위스의 로잔에 두기로 합니다. 그의 아르브리 컬렉션은 여기 이 건물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어두운 벽에 환상적인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당시에 아카데미 예술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최초로 인정을 받고 미술관에서 선보여진 사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당시 프랑스어로 쓰여진 뒤비페의 글들은 1970년대에 들어 영국 미술사학자 로저 카디널의 평가를 받습니다. 로저는 영어로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표현으로 예술계의 인사이더가 아닌 이들, 즉 외부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이름 짓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예술 아카데미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갤러리와 미술관 시스템 바깥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의 일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여전히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을 가리켜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1970년대에는 이랬습니다. 한편 1970년대 크리에이티브 그로스가 위치한 오클랜드를 포함하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사회적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병원이나 시설에서 살았던 장애인들이 병원을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이 지역에서는 사회 전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도 아시겠지만 히피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피들이 사회에 나타나면서 언론의 자유, 자유로운 사회, 고립을 둘러싼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누구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남자와 예술가인 그의 부인, 바로 카츠 부부입니다. 카츠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장애인들이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페인트와 각종 미술 재료를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경로가 될 것이다. 갤러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들의 작품을 선보일 것이다. 오늘날에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1970년대 이것은 대단히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72년에 시작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가 이런 류의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거의 50년 전의 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초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큰 공간으로 이사한 뒤의 모습이죠. 아마 1981년이나 82년쯤 됐을 겁니다. 아직도 거의 병원이나 시설과 비슷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같은 공간을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작업 방식과 스튜디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스튜디오입니다. 16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인원이 좀 줄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공간을 보시면 매체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는 목공소가 있고 중앙에는 도자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드로잉과 회화, 왼쪽에는 패브릭, 조형물, 러그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스튜디오가 매체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예술가들은 여기를 오가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늘날 참여 예술가들의 모습입니다. 예술가적이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크리에이티브 그로스가 이 예술가들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을 위한 센터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매체를 중심으로 그룹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화와 드로잉 작업을 하고 그 앞에 사람들은 바느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그로스가 우리는 모두 함께 작업하는 예술가들이다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들과 스태프들까지 저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죠. 저희는 이 예술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이 될 수 있도록 독려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단히 극적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러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들이 캔버스에 자신의 디자인을 그린 뒤 손으로 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먼저 예술가가 되어야 올 수 있는지, 저희는 언제나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공간을 방문해서 구경을 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작업할 의향이 보이면 일주일에 며칠씩 와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술가 댄 밀러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스태프 예술가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모린 클레이고 줄리라는 스태프 예술가와 함께 작업 중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일은 예술가를 보조하는 것으로 여기 줄리처럼 페인트를 대신 부어주거나 마이클처럼 게일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등입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거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지만 무엇을 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어떤 종이를 찾아주면 될지, 어떤 페인트를 사용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겁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고쳐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했던 패션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술가는 크로셰를 많이 만들었고 그걸로 자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전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면 오늘은 셔츠나 드레스를 만들자라고 말했다면 이런 결과물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도록 열어둡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은 일주일에 1일에서 5일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한평생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 명단에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금방금방 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10년, 20년, 30년간 함께하고 있고 어떤 예술가들은 아주 짧은 시간 머물다 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죠. 저희는 예술가들이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건 미겔이 집요하게 꽃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겔이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까지 이렇게 집요하고 울림이 큰 작품을 만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좋은 재료와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예술가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들과는 달리 저희는 정부 지원이 크지 않습니다. 장애인 지원 명목으로 할당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이 일부 있고요. 저희 1년 예산이 약 $300만 그 중에서 장애인 지원 명목의 주정부 예산은 $100만 못 미칩니다. 작품 판매로 $100만 확보하고 이 판매액은 예술가들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 $100만 여러 재단과 개인 후원으로 충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갤러리입니다. 갤러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설립 초창기부터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갤러리는 대중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예술가들에게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70, 80년대,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유의미한 관계, 대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러리는 중요한 만남의 장소죠. 전시 오프닝에 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와서 예술가들을 만나고 작품을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보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과를 선보이고 작업을 선보이고 자기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기서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죠. 이처럼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갤러리는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갤러리가 하나로 기능하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서 하는 또 다른 활동 중에 하나가 동시대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상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자 이들의 작품이 미국 전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뉴욕 바니즈 백화점에 있었던 저희 예술가들의 작업을 판매하는 부티크입니다. 저희는 다른 프로젝트도 합니다. 다른 기업들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나 티셔츠를 디자인하기도 하죠. 저희는 저희 예술가들이 동시대 문화의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이건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들의 작품을 런던의 패션 디자이너가 활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디자인을 패브릭과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메소드라는 회사와 함께 디자인한 물비누 용기 4개입니다. 메소드는 미국 기반의 제품 제조업체인데요. 4명의 예술가와 회사가 함께 용기 디자인을 했습니다. 좋았던 것은 예술가들이 디자인을 보고 비누의 냄새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주안점은 이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상품을 디자인했는지 보여줘서 이 예술가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또 이 상품들을 매장에서 판매할 때 이런 사이니지를 함께 매대에 전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착한 디자인으로 짓고 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티브 크로스 예술가들과 매장, 제조회사와의 협력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였고 미국 전역에 대략 300만 병의 물비누를 팔았습니다. 모든 비누에는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 관한 정보와 후원 방법이 적혀 있었고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과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회의 소중한 일부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비영리 기관치고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제게는 놀라운 예술 작품입니다. 칼 핸드릭슨이라는 예술가의 작품인데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칼은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점심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 편히 밥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서 자신이 사용할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달린 테이블에 예 아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테이블에 적어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칼, 배고프세요? 물어보면 네를 가리키거나 아니오를 가리키는 식이죠. 저는 조형물이자 예술 작품이자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것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기 삶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도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방식대로 작품을 만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앞서 소개한 댄 밀러입니다. 댄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댄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고 자라나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단어 철자를 같이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온갖 단어들의 철자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렉트릭의 철자를 배운다거나 자기 이름 데니의 철자나 동그라미, 서클의 철자를 배웠죠. 댄은 한 번도 이 단어들을 말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21세에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 왔을 때 이 단어들의 철자를 쓸 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하는 대신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이 작품은 서클과 일렉트릭에 관한 작품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렉트릭 서클과 서킷, 그리고 자기 이름 데니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소통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작품이 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글씨로 시작해서 점점 추상적이 되고 단어들이 뒤로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점 추상적인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만큼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것이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댄 밀러나 다른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댄의 작품은 이제 사이즈가 아주 커졌고 완전히 추상적인 형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예술가 카를로스 페레즈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의 또 다른 고민은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우리에게 말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카를로스는 대단히 수줍음이 많고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여타 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것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종이에 인쇄된 그림은 그에게 똑같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필름에 인쇄를 했고 조명 박스 위에 붙였더니 매우 좋아했습니다. 카를로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가 자랑스러울 수 있는 방식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방식대로 종이에만 그리거나 종이로 인쇄하는 것만 허용했다면 그의 작품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을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서는 사람이 우선인 학습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즉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에 먼저 집중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예술가 모니카 발렌타인입니다. 모니카는 몇 년 전에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에 왔고 드로잉 작품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는 딱히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바느질 섹션에 가서 핀과 바늘, 비즈와 스팽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서 컴퓨터 같은 물건들을 포장했던 스티로폼을 찾아서 이렇게 핀을 꽂아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발 가게에서 가발을 씌워 놓았던 머리 모형을 발견하고는 이 아름다운 스팽글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얼굴과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죠. 모니카의 조각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의안을 착용하고 있고 시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손으로 핀과 비즈의 색깔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조각을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있다고요. 모니카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는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니카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파란 눈과 빨간 코, 색깔이 배열되어 있는 이 조각을 보세요. 우리는 모니카 그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점점 더 예술가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작품에 대해 더 많은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도요.
일부 예술가들에게는 갤러리 공간을 통째로 주고 장소 특정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니콜 스톰과 그의 작업입니다. 니콜은 저희와 20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박스 종이에 드로잉을 그렸습니다. 보통은 혼자서 그리고 볼 수 없게 숨겼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작품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에게 갤러리를 맡겼더니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그린 작품들을 벽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벽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더니 결국에는 전체 갤러리를 다 칠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어떻게 갤러리에서 전시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예술가가 된 것이죠. 자기 작품에 큐레이터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순간 갤러리 공간은 그의 작품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유명한 비평가가 남긴 리뷰입니다. 주디스 스콧, 댄 밀러와 더불어 크리에이티브 그로스가 배출한 또 다른 재능인 니콜 스톰. 그의 작품이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숨기면서 작업하던 예술가에서 더 자신감 있는 예술가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예술가로, 뉴욕에서 전시를 하고 훌륭한 리뷰를 받는 예술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갤러리를 맡긴 또 다른 예술가는 일라이 쿠퍼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문을 완전히 닫아야 했고 일라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갤러리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오랜 시간 집에 있어야 했던 그에게 저희는 팬데믹 시기에 집에만 있었던 경험에 관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보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승낙했고 사실상 전시장을 자기 집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는 그의 침실이고 그가 대중문화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의 사진으로 벽에 콜라주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그가 집에 있을 때 마셨던 탄산음료, 세븐업이나 코카콜라 병들이 있죠. 또 팬데믹 시기에 뮤직비디오를 즐겨봤는데 그린 스크린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대신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만든 거죠. 여기는 그가 프레디 머큐리에게 헌정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는 정말로 갤러리 전체를 활용해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기 일라이가 앞서 소개한 주디스 스콧의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전시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라이는 주디스 스콧의 조각 2점을 갤러리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일라이와 주디스 스콧 모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일라이가 어렸을 때 크리에이티브 그로스를 방문할 때면 언제나 주디스가 그의 영웅이자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전시에서 주디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큰 의미를 갖는 인물이니까요. 제게 이건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턴이 넘겨지는 것, 세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디스 스콧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으로 대부분의 여생을 시설에서 보냈고 그 어떤 언어나 예술 재료에도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로부터 벗어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운 증후군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었죠. 이제 예술가들은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고
장애를 가진 한 예술가가 다른 장애 예술가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주디스가 어떻게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윌리엄 스콧을 소개하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린 수트를 입고 있는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뉴욕에서 아주 현대적인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스웨덴 말메의 현대적인 전시에서 작품이 전시되고 있기도 하고요. 윌리엄의 작품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는 대형 포스터를 자기 전시장 인근의 교회에 설치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업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윌리엄입니다. 왼쪽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고층 빌딩을 그렸는데 세상을 더 행복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건물도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공상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선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을 통해서 윌리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좋은 이유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겁니다. 마약 과다 복용이나 총기로 살해된 사람들이죠. 윌리엄은 그들을 다시 불러와 새로운 삶을 부여합니다. 자기의 삶도 다른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건 윌리엄 자신을 소년의 모습으로 새로운 어머니와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유년기의 모습을 장애가 없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은 행복하고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는 젊죠. 그는 그림을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삼습니다. 그가 창의적인 정신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1975년으로 돌아간 윌리엄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아주 개념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그리고 과거를 그림으로써 미래를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1975년에 그는 아마도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대신 1975년에 스타 농구 선수인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삶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의 공상과학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윌리엄의 목표는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전시 주최 측에서는 포스터를 윌리엄에게 직접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게 스웨덴 전시를 위해 그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프리스코를 찬양하라. 우리는 모두를 위해 평화와 사랑을 원한다. 윌리엄은 틀림없이 오늘 자기 자신과 크리에이티브 크로스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같은 것을 바랄 겁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술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훌륭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관람하는 우리도 그들의 비전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의 예술가들을 대신하여 오늘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